일상에서 흔히 겪게 되는 질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기, 두통, 그리고 요통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감기하고 두통은 쉽게 약을 드시는데요. 네. 요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좀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악화가 되고 이게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기 그렇죠. 때문에 꼭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이 척추 건강을 바로 세워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문지수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일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돌아왔고 또 봄철 날씨가 참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그래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은 유독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이렇게 좀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걸까요?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겨울철에서 봄으로 이제 환절기 철이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는 대부분 추워서 그리고 또 코로나였었고 몸을 많이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봄철이 되면서 몸을 펴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운동을 계획하시는 분도 많고 활동량도 많이 증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좀 이렇게 지저분했던 것도 치우려고 무거운 물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 그 겨울철에 웅크리고 있던 몸은 척추 주변에 근육과 인대들이 대부분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웅크리고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활동한다고 기능을 하려고 하면 네. 그분의 손상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봄철 또는 환절기 때 이렇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연령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주 발생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안고 있는 질환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예. 좀 젊은 연령층들에서는 보통 허리 디스크 하는 그 추간판 탈출증이 주로 발생하고 예. 그리고 50대 이상 보통 척추관 좁아지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은 한 50대 이상에서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70대 이상 좀 초고령층 뼈가 많이 약해지시는 분들에서는 척추뼈가 압박되어 가지고 골절이 되는 압박골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척추뼈가 아래척추뼈보다 배 쪽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몸이 점점 앞으로 숙어지게 되는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으로 알려진 요부 변성 후만증이 있습니다. 흔히 척추를 이 대들보에 비유를 하죠. 이 네. 집에 대들보가 무너지면은 집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척추 건강이 흔들리게 맞습니다. 되면은 몸의 균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야 될 대들보인데요. 이 척추의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먼저 척추는 총 33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목뼈는 총 7마디, 그리고 등뼈는 12마디, 허리뼈는 5마디, 그리고 엉덩이뼈도 역시 5마디입니다. 근데 엉덩이뼈부터는 이제 붙어 있어서 디스크가 없는 상태고 꼬리뼈는 5마디고 역시 붙어 있으며 꼬리 퇴화의 흔적이고 디스크도 없습니다. 척추의 정렬을 먼저 살펴보자면 뒤에서 보면은 반듯한 직선으로 형성이 돼 있고 목뼈랑 허리뼈는 앞으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등뼈랑 엉덩이뼈, 꼬리뼈 전체는 뒤로 볼록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척추 디스크는 요 두 척추 몸통뼈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척추 관여에 보통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통 신경 다발과 신경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디스크는 섬유륜이라는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수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들은 이 척추 몸통 뼈 뒤야 그리고 디스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앞서 그 척추 마디뼈가 총 33개라고 말씀 주셨고요. 요추는 몇 개, 경추는 몇 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는 왜 목이 조금 길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아, 허리가 조금 길어 보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건 해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답을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디수는 동일합니다. 어. 그거 아십니까? 길이는 목이 긴데 예. 목뼈는 총 경추라고 하죠. 목뼈는 총 7가지. 사람과 동일하고요. 예. 근데 사람의 얼굴이 각자마다 다르듯 역시 척추뼈도 모양과 형태가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추랑 천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추가 천추를 좀 비슷하게 생겼거나 천추가 요추를 좀 닮았거나 해서 개수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개수, 그 각 마디마다 개수는 동일합니다. 네. 네.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부분이 이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간판 탈출증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 네, 먼저 추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추간판은 척추 디스크 설명드렸잖아요.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였던 정상적인 척추 구조물이고요. 충격 완화 역할이라든가 체중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척추 안정화 유지에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얘가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다. 먼저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수분이 빠지게 되면 퍽퍽하고 말라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테두리가 찢어지기 네.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 내용물들이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MRI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상 MRI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추간판 탈출줄이 생긴 이렇게 MRI입니다.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쳐 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네. 원인에 대해서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간판, 척추뼈 사이에 있던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 수분이 빠지고 나서 말라서 마르게 되고 그 테두리인 섬유륜이라는 게 찢어지게 되고 그 섬유륜이 섬유륜 안에 있는 내용물인 이 수액이 탈출되어서 아까 신경뿌리, 신경다발인 그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흔히들 디스크가 터졌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앞서 봄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집에 가구를 옮긴다든지 네. 큰 생수통을 옮긴다든지 네.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툭 하는 소리 네. 나면서 디스크가 네. 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위험하죠.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나요? 예,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다리를 굽혀서 다리에 부하를 옮겨서 물건 들어 올리는 자세를 잘 그렇죠. 하진 않습니다. 예. 대부분 몸을 팍 숙인 자세에서 그렇죠. 물건을 네. 탁 들어 올리게 되는데 선 자세도 허리에 디스크에 압력이 높지만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거기다가 무거운 물건까지 허리에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디스크 자체의 압력이 많이 높아지게 되어서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 때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이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세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이 왕성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사무직으로 너무 오랜 자세에 앉아 있거나 할 때 다들 진짜 목이나 허리 디스크들을 호소를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디스크를 유발하는 그런 위험 인자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자세 불량, 그리고 운동 부족 부분, 그리고 일이 너무 과해서 이게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렇고요. 특히나 흡연을 이야기하는데 흡연이 가장 많이 위험인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운동 부족 현상 때문에 몸이 무겁게 되면 역시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네. 높아지게 되고요. 역시 지금 현재 운동 부족 현상들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보통 전신 체력 상태가 조금 저하된 상태죠. 그 부분도 하나의 위험인자이고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세 변화에 따른 추간판 내 압력 변화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몸을 많이 숙인 자세에서는 네. 일반적인 선 자세보다 4-5배 정도 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누운 자세,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앉은 자세, 이 세 가지 자세를 비교해 보면 앉은 자세에서 가장 허리의 부하, 즉 디스크의 압력이 가장
높은 자세가 돼서 앉은 자세일 때 똑바로 앉아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네. 있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네. 누워 있을 때 보통 디스크 있는 사람 이렇게 무릎을 굽은 자세로 이렇게 굽혀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디스크의 압력 부하가 작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서 물건을 드는 자세가 가장 많은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앉은 채로 물건을 드는 자세가 수치가 더 높게 나와 있네요. 네. 서 있는 자세가 보통 물건을 때 앉은 상태에서 물건을 잘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서 있는 자리에서 보통 물건을 많이 들게 되고 예. 보통 다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기보다는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어서 문제가 디스크가 터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에서 물건을 들 때 가장 허리 부하가 높구나라는 게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앉아 있는 자세 때는 두 다리로 안전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고 역시 의자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지도 몰라서 불안정 요소가 더 높아 아마도 앉은 자세일 때 그 숙여서 물건을 드는 자세 압력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잘못된 자세들 아까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앉은 자세일 때 이렇게 보통 거북목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하시게 되고 또 네. 몸도 숙이게 되고 게다가 다리까지 꼬시게 그렇네요.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라든가 옆으로 다리를 놓는 자세는 척추 정렬을 흐트리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반듯한 직선인데 척추 정렬을 흐트리기 때문에 나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목을 내밀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네. 자, 추간판 탈출증 아시다시피 허리 통증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증상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디스크가 터지면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저림, 시림, 그리고 무딤 등의 이상 감각 등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발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통증은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탈출된 디스크 크기하고 통증의 크기가 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허리 디스크, 허리 추간판 탈출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허리 통증, 엉치 통증, 하지 방사통 이 가장 주된 부분이고 그리고 하지에 나타나는 이상 감각 아까 말씀드렸던 저림, 시림, 무딤 찌릿찌릿한 느낌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아까 힘 빠진 마비 증상 말씀드렸던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빠진 경우가 많고 심하게는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는 네.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증상이 엉치 다리에 오게 됩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왜 엉치 다리가 아프냐라고 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 엉치부터 해가지고 다리 아래까지 이렇게 증상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의학 정보들 저 김혁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이 허리 아프다 하시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꾀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던데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들 그런가요? 좀 아픈 사람만 아프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제 주위에 한 친구는 허리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 증상이 없는 디스크도 있고 MRI상 디스크가 나와 있는 병변도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지를 평가해 봐야 되는데 엉치나 다리 통증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병변에 대한 증상인지 확인한 뒤에 치료라든가 접근 방식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는 돌출되어 있다 해서 디스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진단해서 치료까지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MRI나 CT를 통해서 디스크가 눌리고 있으니까 디스크 진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통증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일상생활을 사는 현대인들 중에 네. 디스크는 나와 있고 신경 옆에 디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증상이 없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간별 진단하고 있고 치료에 대해서 접근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면 디스크가 많아진다는 말도 맞겠군요, 그러면. 예, 아마도 추간판 안에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때문입니다. 체중이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직립보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고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간판 내 압력이 더 높아지고 허리에 대한 부하가 높아져서 허리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주에서 제 친구들이요. 혁이 너는 오리궁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네,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 뭐 놀려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던데 오리궁뎅이면 허리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다. 허리에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리궁뎅이면 엉덩이를 쭉 빼고 생활하거나 걷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엉덩이를 쭉 뺀다는 거는 몸을 앞으로 숙인다는 개념이 되고 몸을 바로 선 자세보다 몸을 앞으로 숙였을 경우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부하가 좀 더 많이 가게 되고 허리 뒤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인대들이 안정화 역할이라든가 수관판 내에 주어지는 압력을 덜어드리는 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위에서 오리궁뎅이라고 놀리면은 병원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데 그래요? 네, 좀 더 신경을 써서 자세를 바로 잡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방금 자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의식이 있을 때는 이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잠을 잘 때는 사실 무의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침 단명, 베개가 높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네. 근데 베개가 너무 낮아도 네. 허리에는 좋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아. 아니 도대체 베개의 높이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베개 높이는 일반적으로 목이 C자 형태이기 때문에 네. 높지 않는 약간 낮은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잘 때 보면 자세가 옆으로 누워 자기도 하고 바로 누워 자기도 하는데 이건 일정한 자세로 자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많이 높다면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자기가 너무 불편할 겁니다. 목이 꺾이게 돼서. 하지만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어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되면 목이 옆으로 꺾이게 됩니다. 기울어지니까. 그러니까 목 자고 나서 목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네네. 이 적절한 높이, 자신에 맞는 높이의 베개를 선정하는 게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참고 사항으로서는 보통 남자는 5에서 한 7cm 정도, 여자는 4에서 6cm 정도라고 네. 하는데 이거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옆으로도 누워보고 바로도 누워보고 해서 목이 편한 베개를 선택해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잘 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제 주위에 좀 혼나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후배가 습관적으로 네.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 모이면 이 다리를 꼬아요. 그런데 이제 좀뭐 불량스럽다기보다는 네. 어떤 선배님께서 야, 다리 꼬우면 허리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선생님 좀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리를 꼬으면서 앉게 되는 자세는 골반이나 허리를 옆으로 틀리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지 길이 차이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비구조적 측만증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이렇게 어디가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좀 많이 짚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안 좋겠네요? 역시 짝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다리를 지지만 한다는 자세는 다른 쪽 다리에는 부하가 덜어들게 되고 역시나 골반이나 허리가 틀리게 됩니다. 그럼 역시 비구조적 측만증뿐만 아니라 하지 길이 차이라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 자비들이 많으신데 오른쪽으로 뭔가를 많이 쓰시게 됩니다. 역시 그러다 보면 몸이 옆으로 틀리게 되고 해서 보통 어떤 운동이나 할당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네, 척추 건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또 그거에 대한 진실까지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추간판 탈출증의 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진단 방법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진단 방법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과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문진하게 되고 그 불편한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직접 가서 환자분의 불편한 부분들을 살펴드리는 이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를 먼저 이야기 드리게 됐는데 네. 이렇게 문제가 아까 척추에 있는 신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말초 신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 자체의 문제인지 좀 더 감별해 줄 수 있는 좋은 검사 도구입니다. 네. 앞서 진단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허리가 아파서 가면 일단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는데 곧이어서 뭔가 CT나 MRI를 한번 더 찍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들리면 좀 속는 느낌도 너무 들고요. 과잉이 아닌가 약간 이런 시간도 많이 들고 들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MRI 찍으면 안 될까요? 라고 오해 아닌 오해하시는 환자분들도 분명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자체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고 뼈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움직일 때에 척추뼈가 어떻게 정렬이 바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몸을 숙일 때, 몸을 펼 때 이 척추뼈가 벌어지고 미끄러지는 정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딱 한 면에서 얼만큼 척뼈가 앞으로 미끄러졌는지 또는 뒤로 미끄러졌는지 네. 알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전체 정렬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척추뼈가 옆으로 휘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엑스레이 검사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CT는 역시 이것도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고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고 그로 인해서 척추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났는지 또 그리고 그 디스크가 이제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이렇게 오래된 디스크거나 하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척추뼈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관 자체가 또 얼마나 좁아졌는지도 이렇게 계략적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 검사입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했던 엑스레이와 CT와는 달리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 검사이고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이며 연부 조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CT에서 볼 수 없었던 척추신경 안에 자라난 종양뿐만 아니라 감염 상태라든가 그리고 디스크가 나와서 이 신경이 얼마나 누렸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이건 목 디스크 사진이고 허리 디스크 사진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디스크의 위치 또는 크기 방향 또는 신경이 얼마나 눌려져 있는지를 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 플랜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R 척수 조영술 역시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고요. 이 신경의 흐름이 얼마나 원활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 사진입니다. 가다가 뚝 끊기는 경우, 아까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 이렇고요. 이 두 개 있고 MR 사진에서 좁긴 한데 얼만큼 좁은가 이거를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나 안 하나 안 해야 되나 판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아까 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처럼 척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겼나? 네. 주변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혈관 문제로도 비슷한 증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걸 감별해 주는 검사고 보통 다리 통증이 왔을 때 디스크가 나와서 척추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처럼 다리로 내려오는 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변화가 생겨서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별해주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네. 보통 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들 상당 부분이 다들 이제 후반쯤 되면 다 허리가 아프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임신부들은 또 이런 검사를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검사들이 좀 안전할까 싶어요. 예.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엑스레이 CT 검사는 태아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에게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검사입니다. 태아에게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절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비수술적 치료로 모든 게 회복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그 증상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요. 네. 추간판 탈출증 치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적용하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픈 경우, 견딜 수 없을 정도 너무 아픈 경우는 바로 치료를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져서 마비 상태가 왔을 경우도 바로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 대소변 실금 상태일 때 그리고 장기간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증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치료를 적용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비술적
방법으로도 한 80%에서 90% 환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오자마자 이 부분 수술해야 한다거나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정말 응급 상태도 있습니다. 아까 발목과 발가락에 마비가 왔을 경우와 그리고 대소변 실금 상태가 왔을 경우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수술 안 하고 잘 나을 수 있는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침상 안정은 하셔야 되고요. 한 1일 정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리한 운동 같은 건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한두 달 하시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신경 차단술을 적용해서 환자분 증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진 뒤에 이제 2-3달 후에 가볍고 지속적인 운동을 시행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다시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뚱뚱하신 분들은 체중 조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수치료, 물리치료실에서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고요. 물리치료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물리치료라고 하면 물리치료실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차단술입니다. 신경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문제 있는 부분을 보고 나서 주사로 문제 부분의 위치에 저희가 소염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소염 효과로서 환자분들의 통증이라든가 증상이 많이 증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 80-90% 정도는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치료법으로 더 나아가야 되나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뼈 신경성형술로 꼬리뼈로 작은 카테터에 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변 부위에 위치하게 되어서 병변 부위에 유착 있는 부분들을 씻어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염 약물들을 넣어서 그 증상 부분을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신경성형술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아까 그 카테터는 동일하고 카테터 끝에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풍선이 달려 있어서 역시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병변 부분에 이 카테터가 위치하게 되고 막혀 있는 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을 풍선이 들어가서 넓혀주게 되고 유착을 풀어주게 됩니다. 네. 그다음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1mm 미만의 작은 가느다란 관입니다. 이게 몸의 옆으로 들어가게 돼서 보통 국소마취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1cm 미만의 절개를 통해서 병변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뼈나 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하지 않고도 병변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아까 옆으로 국소 마취하고 네. 몸의 옆으로 들어가게 되고 병변 부위에 들어가 디스크를 제거한 사진이고 디스크 크기에 상관없이 작던 크던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사실 이 디스크를 제거한다는 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없애도 재생이 되나 하는 궁금증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일단 말씀드리자면 탈출된 디스크는 일단 제 위치를 벗어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지지라든가 안정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 자체도 이렇게 탈출된 디스크는 이물질로 인식해서 백혈구의 탐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물질이고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 몸에 마비라든가 더 안 좋은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렇듯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도 분명 수술이 가능하겠지만 앞서 설명하실 때 신경 치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대들보인 만큼 뭔가 이렇게 수술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을 느낄 텐데 그것도 신경의 어떤 치료가 가해진다는 건 환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찾아오신 분들이 심각한 통증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큰 치료보다는 작은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 주사 치료라고 해도 실제로 신경 자체에 어떤 부담이라든가 자극을 거의 주지 않고 그 근접 부위에 가서 최소한의 어떤 침습으로서 치료하는 방법이라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신체 전 부위에 있어서 내시경 치료가 많이 요즘 활용되는데 그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시경 치료의 또
네. 저희가 주목할 부분인데 상처 부위가 상당히 작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크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여기 측정했는데 눈금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예. 1cm가 이 정도 간격인데 그거보다 작습니다. 네. 아까 내시경 그 관 치료하는 내시경 관이 그만큼 작기 때문인데요. 네, 고전적 수술하고 비교해 보면 고전적 수술은 피부를 크게 좀 절개하고 네. 예. 많이 벌려서 눈으로 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분을 열어야 되고 이렇게 그 트랙션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당겨야 돼서 네. 좀 많이 수술 주변 수술하는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손상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내시경 이용한 방법은 이 척추 내시경이 1cm 미만의 관만 들어가게 됩니다. 관만 들어가게 되고 주변 뼈라든가 인대에 대한 손상이 그만큼 적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예. 아까 내시경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언급 드리자면 옆으로 들어갈 때 피부에 대한 국소 마취 정도 네. 하고 있고 그 전신 마취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디스크 원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고 작은 관을 이용하니까 상처가 적은 네. 용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고 그만큼 적게 몸에 이렇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퇴원 기간이 빠르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좀 더 빠르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 내시경 치료를 할 때는 생리 식염수를 계속 사용해서 세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볍게 넘기기 쉬운 허리 통증. 70대 주부를 수술대에 오르게 만든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통증이 허리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리 통증과 양측 엉치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먼저 증상 호전을 위해서 비수술적 치료,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은 척추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증상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시경적 치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여자분이시고 농사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많이 엎드린 자세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쪼그려 앉아서 엎드린 자세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왔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한평생 고된 농사일에 망가져버린 허리. 환자는 척추관이 좁아져 다리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수술을 통해 허리 부위에 손톱보다 작은 구멍을 낸 뒤 내시경을 통해 좁아진 척추관을 넓게 만들어 통증의 원인을 잡아낸다. 1cm 미만의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관이 들어가서 원인 부분, 두꺼워진 후관절과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옵니다. 원인 부분을 해결하고 나오기 때문에 증상 호전의 만족도도 있으시고 그리고 수술 부위 자체가 작고 그리고 회복 기간도 빨라서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수술 이후에 저희 내원하셔가지고 요구 안정화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서 척추 뒷부분에 있는 근육을 좀 더 강화하는 운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을 갉아먹는 통증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권성희 씨.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자신에게 내려진 생소한 병명을 듣고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추가 공목인지 뭔지 그 이름이 어려워서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무서웠어요. 겁도 나고 또 잘 돼서 내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되게 심하게 아픈 거는 있잖아요. 허리부터 이제 종아리까지.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막 너무 아파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어요. 약물을 주사하는 신경 차단술을 받고 나서야 통증은 물론 환자의 마음까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오전에 신경 차단술 받으셨는데 네. 내원 당시랑 지금이랑 많이 좋아지셨는지. 부축이 해서 올 정도로 아팠거든요. 근데 네. 지금 수술 받고 나서는 좀 가벼워졌다 하겠나? 앉아 있는 거 하고 그래 걸어오는 거 하고 조금 많이 편해졌어요. 덜 아파요. 아직은 그 공간이 좁아 있는 상태라 네. 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고 네. 저희가 소염제 들어가서 염증 반응이 좀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처방해드린 먹는 약을 드시고요. 예. 일주일 뒤에 외래에 와서 한 번 더 경과 보도록 할게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척추뼈와 디스크 뒷부분에
큰 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척추관이라는 부분이고 그 관 부분이 좁아 있는 경우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추관공 협착증이라는 거는 척추 옆구멍으로 신경이 지나다니는 부분이 막혔을 경우를 추관공 협착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주변에 있는 인대라던가 디스크 등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서 신경이 많이 눌리는 경우를 추관공 협착증이라고 하고, 이 환자분이 예전에는 이 추관공이 협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왼쪽 엉치나 다리 통증은 없으셨던 분이신데 최근 들어 왼쪽 엉치와 다리 통증이 생기셨습니다.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거기도 조금 힘드셨는데 저희가 신경 차단술 먼저 이렇게 해서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집에 가서 제가 뭐 주의할 점이나 운동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요. 아직은 통증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네.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게 될 거고요. 네. 통증이 좀 사라진 시점부터 네. 가볍고 지속적인 운동에 대해서 네. 권장해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는 항상 좀 똑바른 자세가 아니고 뭐 옆으로 눕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고 똑바로 안 앉고 소파에 앉아서도 맨날 기대고 앉고 또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요? 네, 여행을 나가고 싶어요. 여행을요. 우리나라 일주 도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외국 한번 가고 싶어요. 네, 환자 사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50대 이상에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정확하게 어떤 질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인대라던가 뼈가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다발이라던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관이 좁아지게 돼서 이 신경들이 압박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옆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과 척추관 협착증인 사람 보면 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뼈들로 인해서 이렇게 신경이 압박되는 걸 볼 수 있고, 앞서 약간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설명을 하셨는데 네. 인대랑 뼈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도 일종의 퇴행성 중에 변화. 하나인가요? 예, 퇴행성 변화의 하나로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모식도를 보여드리자면 일반적인 타원형의 넓은 구조입니다. 이 지나가는 신경 다발들이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황색 인대가 위치한데 이 부분이 두꺼워지고 후관절들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척추관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좁아지게 변합니다. 그렇게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고 신경이 압박받게 되는 겁니다. MRI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 사진에서 정상 척추신경입니다. 약간 타원형 모양이었었고 점 같은 이 신경들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공간이 넓어서 원활하게 지나다니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뼈와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삼각형 모양으로 변했고, 넓게 타원형 모양이었던 신경이 짜부라들면서 그 검은 점들도 너무 밀집해 있어서 새까맣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면은 그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척추관 협착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엉덩이나 다리나 발에 저림 증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무릎이나 엉덩이 구부린 채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몸을 좀 구부리게 되면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게 걷다 보면 막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데 잠시 앉아서 쉬면 또 증상은 또 풀립니다. 그리고 아까 몸을 좀 숙인 자세가 좀 편해지는 자세, 척추관이 넓어지는 자세라서 허리를 구정하게 해서 굽혀서 걷게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빨랫줄에 빨래를 걸거나 옷장의 선반 좀 높은 곳에 뭔가를 올리게 되면 몸을 뒤로 젖혀야 되기 때문에 네.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행동을 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감각들이라고 네. 하는데 뭔가 발에 껌이 붙어 있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모래 위를 걷는 느낌으로서 네. 또는 꽉 끼는 운동화를 신는 느낌이 들게 되고, 아까 보통 걸을 때 허리를 굽히면 좀 편하니까 네. 편해서 이렇게 몸을 굽히고 걷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네.
이 앞서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 둘 다 허리에 생기는 질환이긴 하지만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그렇죠. 증상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비교하기 쉽게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아, 예.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가 시려서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걷기 힘든 증상이고 디스크는 다리의 통증이 극심통으로 발생합니다. 당기는 형태의 통증이고 또 그리고 협착증은 보행하다 보면 점점 악화돼서 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증상이 괜찮아지고 디스크는 걸으면서 처음 걷기는 어려운데 걷다 보면 조금 더 낫고 또 누워 있으면 또 통증은 감소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디스크는 허리를 구부릴 때 증상이 악화되고 보통 디스크라는 병변이 보이게 되면 그 증상치는 급격히 나타나는 게 디스크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협착증의 증상상 협착증은 있는데 증상이 천천히 지나게 하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더 경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5가지 구별점을 만들어 봤고 네. 추간판 탈출증은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앉아 있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게 되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서 있으면 좀 나아집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선 자세 자체가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심해지게 되고 몸을 숙였을 때 척추관 협착증은 좀 편합니다. 몸을 역시 그래서 숙여서 걷게 되게 되는 거고 네. 추간판 탈출증은 숙였을 때 오히려 추간판 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뒤로 젖혔을 때 네. 추간판 탈출증은 오히려 증상이 편해지게 됩니다. 통증이 좀 더 나아지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젖혔을 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워서 다리 드는 자세를 취해보면 추간판 탈출증은 통증이 극심히 증가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에 비해서는 오히려 특별한 증상 없이 편한 상태가 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연세 있는 어르신들 보면 어떨 때는 또 숙이면 아프고 어떨 때는 펴면 아프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질환을 동반해서 이렇게 앓고 계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내시경 하나로 동시에 수술이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설명드리자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1cm 미만의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인체 모식도입니다. 병변 부분에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크 내시경은 옆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네. 몸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 뒤로 들어가게 돼서 병변 부위에 오게 돼서 척추뼈를 좀 갈아내게 되고 인대를 두꺼워진 척추뼈라든가 인대를 좀 갈아내게 돼서 갈아내고 나서 디스크 병변 부위로 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진이고 이거는 저희가 수술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내시경관을 넣어서 병변 부위로 가게 되고 그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저희 내시경관이 들어가 드릴을 이용해서 뼈를 갈아내게 되고 그 뒤에 황색인대 두꺼워진 부분을 이 펀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그 뒤에 디스크 병변으로 가게 돼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약손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렇게 좀 최소한의 침습으로 그렇죠. 수술을 하는 이런 내시경 수술법을 잘 보여주시는데 보면 예전 수술법은 정말 말 그대로 수술이란 말이 어울린다면 지금은 같은 결과지만 시술이란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많이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앞서 장점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시경 그 수술 후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시경 치료의 장점 크게 2가지. 재원 기간이 짧고 일상으로 복귀가 빠르고 상처가 작답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아까 자를 대고 봤지만 1cm 정도 미만의 크기의 상처만 남게 되고 역시 그렇게 작게 절개를 하더라도 협착증이 있었던 부분에 뼈를 갈아내고 역시 두꺼워진 인대를 떼내고 해서 병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네.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의 MRI 사진이고 그 디스크 부분도 제거됐고 협착증이 있었던 그 좁아진 척추관이 넓혀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절개를 통해서 병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그 상처가 좀 더 작아지게 됩니다. 네. 작아지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목 부분도 가능합니다. 목에 디스크가 나와 있고 협착증이 동반된 목 사진이고 저희가 아까 동일하게 1cm 미만의 그 내시경이 뒤로 목 뒤로 들어가서 협착증하고 디스크를 해결해 드리고 나온 MRI 사진입니다. 역시 1cm보다 작은 크기라서 손톱보다 작고 한 달째 됐을 때는 거의 한 달째 됐는데 상처도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집안일 한다고 엎드리가 일하면 한참 하고 나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평소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폐행봉을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으면은 가끔 허리가 아파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들던 물건도 가끔씩 들 때 삐끗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저는 이제 그 주말이나 휴일에 이제 쉬는 날 좀 잠을 좀 오래 자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좀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촌에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허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봤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수술이 안 된다요. 침 맞으면서 이제 치료를 해서 병원 한 3번 가니까 또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무리해서 안 하고 천천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딱딱한 곳에 누워 있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배가 나와서 허리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하는 편입니다. 엎드리가 일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면 일나서 허리 좀 쭉 펴가 좀 한참 섰다가 그래 합니다. 새우잠을 자게 되면 척추 질환이 생긴다고 하던데 선생님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새우잠을 자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고 역시 몸을 이제 구부정하게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잔다는 말, 이렇게 구부정하게 누워서 잔다는 말은 일상생활 할 때 몸을 구부정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자세가 편해서 그렇게 잠을 자게 되는 거고요. 구부정한 자세로 생활을 한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몸의 부하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역시 디스크의 압력뿐만 아니라 몸 척추 뒤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척추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우잠도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군요. 예. 이번에는요, 시청자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50대 남성의 사연인데요. 이번에 지금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몸살을 너무 심하게 앓은 거예요. 감기 몸살을. 예. 그러다 보니까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는데, 허리가 괜찮은 거예요. 평소에 아프던 허리가 통증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기분이죠, 그냥. 기분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마도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기약인데요? 일단 기침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다면 기침 증상 자체는 퇴행성 디스크 병변에 대한 압력을 주게 되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침이 먹고 나서 만약에 허리 통증이 호전되었다면 훨씬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50대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의 압박골절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기침 시에 많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기침 증상 호전되고 나서 허리 통증이 호전되셨다면은 아마도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좀 이렇게 허리를 좀 안 좋게 하나요? 몸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될 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죠. 그렇게 역시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30대 후반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요. 네. 몇 년 전부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꼬리뼈의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본인이 그냥 생각해 온 거는 그냥 너무 의자가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쿠션도 두툼한 걸로 해봤는데 여전히 통증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디스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병명을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꼬리뼈 통증이라고 하면 엉덩방아를 짚고 나서 미세골절이나 골절이 발생해서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정시간 업무를 보시는 경우,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 꼬리뼈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션도 사용하셨고
한 2시간 정도, 보통 1시간 정도 뒤에 자세를 바꿔주게 되면 약간 꼬리뼈 통증이 완화된다면 장시간 앉은 자세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적으로 한 2시간 정도였다고 하시기 때문에 한 디스크 병변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딱딱한 의자를 생각하니까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허리 디스크나 허리가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딱딱한 침대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나요? 딱딱한 침대 부분은 우리 몸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척추 망곡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변형이 되어서 일자 허리라던가 이런 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일단 자신의 척추 망곡 상태에 맞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딱딱한 바닥이 문제다, 무조건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좋다, 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70대 어머니를 두는 따님의 사연입니다. 15년 전에 어머님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완쾌될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게 돼서 잠까지 설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따님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까요? 일단 좌측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 수술 부위에 다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원해서 영상 촬영을 하시게 되면 수술할 병변 다시 재수술이 가능한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재발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그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면 뭐 디스크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재협착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은 명확한 좌측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진단,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있으면 주실까요? 예. 환자분이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면 이미 병변이 발생한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병변을 해결해드리는 역할밖에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병변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과 그리고 증상이 경할 때 미리 진행을 막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그리고 가볍지만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절기 계절에 몸의 활동량이 증가할 때 갑자기 무리한 운동과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적절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후에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오늘 이야기한 이 척추 질환을 포함해서 뭐 비만, 심혈관 질환,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예 의자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밖에서 슈퍼맨처럼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도 집에만 오시면 소파에 그냥 앉아서 소파맨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공이 그렇습니다.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 이렇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은요. 꼭 허리에 적신호가 온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문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억 남는 환자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젊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면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좀 잘 모르고 있다, 아니면 생활이 바빠서 자신을 잘 못 돌봤다라는 게 느껴졌었고요. 일단 많이 아프다 보니까 진통소염제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간단한 주사 치료만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내원 와서 평가해 보니까 발목에 마비 증상이 와 있으셨더라고요. 디스크 크기가 많이 컸었는데 역시 반대쪽까지도 마비가 진행할 정도까지 크기가 컸었고, 저희가 수술 치료를 진행했었고 바로 진행했었고, 진행하고 나서는 통증은 바로 사라졌었고, 이후에 재활 치료까지 같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하고 나니까 발목에 힘이 돌아오셨고, 지금은 웰에서 퇴근해서 봤는데 걷는 것도 이제는 거의 정상 비슷하게 걸으시고, 그리고 발목 힘도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회복된 과정을 보니까 보람되고 기분이 좋습니다.